네, 안녕하세요. 유로망스 투어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피라미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사실 이 피라미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친숙하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수께끼 덩어리인 피라미드는 이 여행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피라미드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도 보이는 그 거대한 모습에 놀라고,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 돌 하나하나의 크기에 두 번째로 놀라고, 마지막으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제일 놀랍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돌무덤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 이집트를 여행하는데요. 그의 책 역사에서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며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지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이집트 관광을 하시면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고 맨날 보는 게 왕의 무덤과 신전밖에 없습니다. 즉 특정 소수를 위한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일반 시민들이 억압된 삶을 살았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라미드의 어떤 부분을 보고 감동을 받고 즐거움을 찾아야 할까요? 거대하고 오래됐기 때문에요? 저는 수천 년 전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마른 사막이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즐겁게 피라미드를 감상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간을 거슬러 피라미드가 지어진 4600년 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집트에 오시면 룩소르라는 도시에 들리실 텐데요.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수도로서 수많은 파라오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묻혔던 장소가 나일강 서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서 신왕국 시대의 무덤을 예로 들겠습니다. 귀족의 무덤 내부인데요. 벽에는 내세에서 누릴 풍요로운 세상을 나타내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나면 토양이 비옥해지는데 이 몇 개월 기다리며 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 사제는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뒤에서 종자를 뿌리고 있습니다. 수확기가 찾아오면요. 농민들은 신전의 사제나 관료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경제를 측량해 일정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빵을 만들기 위해 키질을 하고 또 내년을 대비해 타작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서 낚시도 많이 했어요. 이 강에는 수중식물인 파피루스가 많이 자라 있는데 이 줄기를 잘라와 말린 뒤 양쪽 끝을 묶고 두드리고 눌러주면 배가 완성되는데요.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 낚시를 하고 그물도 던졌습니다. 이 당시의 고위층들은 작사를 이용해 나일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새들을 사냥했다고 하네요. 이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듯 이집트는 풍요로운 시기를 오래도록 누렸습니다. 비록 영토의 대부분이 건조하고 혹독한 사막이지만 말이죠. 이제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세상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늘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고 밤하늘의 별들은 항상 반짝였고 태양은 매일 동쪽에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마아트라고 하는데요. 이 마아트 속에서 그들의 삶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마아트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는 혼돈과 재앙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고대 이집트인의 평균 수명은 30세에서 35세였는데요.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다 죽는 경우 많았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기생충에 감염되기도 했죠. 이집트 전역에서 마주칠 수 있는 치명적인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바로 전갈과 코브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타나도 긴장되거든요.
그런데 이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침대 위에 바퀴벌레가 아니라 코브라가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119 불러야 됩니다. 자, 또 이집트인들의 생활 반경인 나일강에는 위험천만한 하마와 악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물속에서 나일강을 오가는 사람들을 덮치고 밤이 되면 물 밖으로 우르르 나와서 몰려다닙니다. 무엇보다 이집트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하게 자연재해도 찾아왔는데요. 해마다 봄이면 캄신이라는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데 이 모래가 섞인 음식과 물을 마시다 보니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치아 상태가 안 좋은 이집트인들 정말 많습니다. 이 나일강에 의존하는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결정타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아 기근이 들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신들을 숭배해 그들로부터 보호받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수많은 신들 중 태양신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이집트인들은 낮과 밤을 각각 12시간으로 나눴는데 태양신은 낮에는 태양선을 타고 온 세상을 비추고 밤이 되면 일몰부터 일출까지 밤의 12시간 동안 지하세계를 여행합니다. 저는 그 여정을 보기 위해 왕가의 계곡의 세티 1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은 규모도 훨씬 크고 각종 기도문과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세티 1세의 무덤 내부는 화려한 채색이 돋보이는 게 큰 특징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몇몇 사진으로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 이 여정의 핵심은 단순히 해가 지고 떠오르는 것 이상으로 모든 이집트인들의 내세로 가는 여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시간마다 지하세계의 풍경과 법칙을 보여주고 또 태양신이 마주하게 될 시련을 포함해 다양한 부활의식을 거치게 됩니다. 태양신의 모습도 각양각색인데요. 아침은 케플이 부활을 상징하는 풍뎅이 모습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매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밤에는 숫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밤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른쪽 첫 번째 배에서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고 왼쪽의 배에서는 태양빛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상징하는 풍뎅이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밤의 네 번째 시간에는 뱀들이 가득한 죽음의 모래 사막과 어둠 속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태양선을 끌고서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간에서 태양신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지하세계의 혼돈이자 거대한 뱀의 모습을 한 아포피스가 나타나지만 신들의 도움을 받아 이 위기를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밤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 태양선은 동쪽으로 향하며 재생을 마치고 마침내 정확한 시간에 동쪽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밤의 12시간은 태양신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태양이 지하세계 곳곳을 비추며 그곳에 있는 죽은 자들도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순환과 더불어 그들이 믿었던 사후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태양신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쉬는 날 당연히 없고요. 1년 365일 내내 일해야 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년이 없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태양신의 노고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라고 여겨졌는데 살아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죽어서는 신이 되어 태양선을 타고 천상과 지하세계를 가로지르며 자연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큰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때문에 파라오의 사후세계가 중요했고 그가 영원히 내세에서 살 집이었던 피라미드의 규모도 훨씬 거대했죠. 이 외벽이 말끔하게 다듬어진 피라미드의 모양은 태양광선을 상징합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나 외장석은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이러한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 스네프루는 3개의 피라미드를 짓는데요. 먼저 계단식으로 무덤을 건설하고 외부를 매끄러운 석판으로 덮어 마무리하려 했지만 무너지고 맙니다. 외벽의 경사를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교훈 삼아 지은 굴절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최초 54도의 경사로 시작해 지어졌는데 이 짓다 보니까 또 무너질 것 같단 말이죠.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단 부분에서 43도로 낮춰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방이 주저앉으며 붕괴될 조짐이 또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세 번째 피라미드는 애초부터 43도의 경사로 짓습니다. 105m의 높이로 붉은 석회암을 사용했고 외부는 외장석을 덮어 매끄러운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파라오 스네프루는 이집트 주변국으로 원정대를 보냈으며 시나이 반도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구리와 터키석을 채굴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종교의식과 공예품에 사용될 귀한 자원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스네프루의 아들이자 다음 파라오인 쿠프 역시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무덤을 전례 없는 규모로 지었습니다. 카이로 서쪽 기자 고원은 그에 걸맞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죽은 자의 땅이 있다고 여겨지는 서부 사막이었고 나일강의 홍수가 닿지 않는 높은 지대였습니다. 무엇보다 피라미드를 짓는 데 필요한 석재가 있는 튼튼한 석회암 지대였습니다. 피라미드 외부, 내부 다양한 돌들이 쓰였는데요. 내부에 쓰인 돌은 기자에서 900km 떨어진 아스완에서 가져온 단단하고 무거운 화강암이었습니다. 피라미드와 인근 채석장에 수문과 항구를 만들었고 배에다 무거운 돌을 실어 나일강을 타고 운반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됐던 자들은 팀을 이뤄 다듬어진 석재를 하나씩 쌓아 올렸고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이 더해져 대피라미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피라미드 단지는 나일강 근처에 있는 신전에서 뚝기를 거쳐 장례신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피라미드 동쪽에는 왕비의 피라미드 3개를 포함한 묘지가 있으며 주변에서 거대한 구덩이도 여럿 발견하는데 1954년 피라미드 남쪽에서 발견된 구덩이에서 삼나무로 구성된 1224개의 부품을 발견합니다. 원래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교한 복원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무려 43m에 달하는 태양의 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양의 배는 파라오 사후에 낮과 밤을 여행할 때 타고 갈 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가다 보면 밑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입니다. 이 밑에는 미완성된 지하 매장실이 있는데 우리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좁은 폭의 상승 통로를 지나게 될 건데 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대회랑입니다. 여기 보이는 입구는 두 번째 방으로 이어지는데 파라오의 영혼을 담은 조각상을 놓아둔 곳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랑의 벽과 천장은 굉장히 견고하고 위에서 가해진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사다리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장도 약 8m로 높아 참 웅장한데요. 판타지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대회랑 끝에는 왕의 방이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벽과 천장은 너무나 견고해서 46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내부에서 왕의 미라를 포함해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벽화조차 없습니다. 다만 왕의 석관이라고 알려진 화강암 석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라미드의 주인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왕의 방 천장에는 5층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요. 왕의 방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이려고 각 층마다 빈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꼭대기층에서 상형 문자를 휘갈겨 쓴 낙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똑같은 상형 문자를 가진 유일한 파라오의 조각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려 7.5cm에 달하는 쿠프 왕의 좌상입니다. 좌상 무릎 옆에 있는 왕의 이름과 피라미드 내부의 낙서가 똑같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쿠프입니다.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의 주인이 이 조그마한 조각상에 보이는 인물이라니 참 신기하죠. 또 왕의 방 내부에는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이어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왕의 영혼이 승천할 수 있게 만들어둔 통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 영혼이 이 지점에서 사경을 헤맸는데요. 이날 좀 많이 더웠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방이 꽉 막힌 오르막길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날은 쿠프 피라미드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내부를 다 들어갔거든요. 이 마지막의 하이라이트가 기자의 세 피라미드 중 멘카우레의 피라미드 내부였는데 이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 상반신이 다 젖었습니다. 또 원래 피라미드 내부에 경비 차원에서 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날은 더웠는지 이분도 밖에 있더라고요. 해서 피라미드 내부에 저 혼자 있었는데 이러다가 내 무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해서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공기가 참 상쾌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들어가 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피라미드의 수수께끼보다도 피라미드를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 조사에 따르면 피라미드 내부가 너무 더워서 일찍 내세로 떠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무사히 다녀왔고요. 피라미드는 단순히 왕의 무덤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과소평가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비록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수수께끼지만 4600년의 시간이 흐르고도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감동입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은 변화했습니다. 석재를 완벽히 다듬을 수 있는 석공이 되어야 했고 피라미드의 정확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 각종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되어야 했으며 나일강의 홍수와 더불어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천문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성장이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역사의 길이 남을 사례로 만들었고 우리 앞에 당당히 서 있는 피라미드, 아니 쿠프의 지평선이 그 증거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짧은 수명과 나일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이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을까 합니다. 나일강의 홍수와 가뭄, 모래 폭풍과 같은 불확실한 자연현상과 달리 언제나 태양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피라미드는 이집트인들에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더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어 여기까지입니다.